구주 인수라는 측면에서 들어간 돈, 이 돈이 저는 제일 의심스러워요. 특검에서 조사가 계속 돼봐야 알겠지만 정체불명의 회사로부터 구주 인수를 합니다. 구주 인수의 방식으로 흘러간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돈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면 이거는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에서는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시장은 김건희 집사 게이트. 지금 뭐 이제 가장 뜨겁게 전국을 달구고 있는 이슈죠. 이 수사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불리는 김모 씨, 이제 40대 남성이죠. 이 의혹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만한 뭐 이제 재계 기업가들, 뭐 이제 기관들이 이제 김 씨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에 이제 IMS 모빌리티라는 회사죠. 여기에 이제 수십억 원을 투자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뭐 투자한 분들의 명단을 한번 보실까요? 뭐 이제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전 의장이 30억, 뭐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35억, 김잉래 전 다우 키움그룹 회장이 10억 원 이렇게 투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뭐 개인이 아니라 기업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외에도 신한은행 30억, 한국금융증권 50억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184억인데. 우리 박상수 대변인님, 이 문제는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가 이제 부채가 뭐 1,000억대가 넘는 자본 잠식 회사였는데, 이런 회사에 이제 이름도 알만한 이런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 이 기업 자체가 그렇게 뭐 장래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이렇게 투자를 했다라는 것, 이분이 또 김건희 여사의 그 집사로 알려져 있고, 네. 이런 것들이 또 왕왕 이렇게는 또 좀 많이 알려져요. 또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이 사건을 접하면서 가장 먼저 아마 국민들이 떠오른 것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맞습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굉장히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혹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전모가 밝혀질 텐데, 현재 핵심 당사자가 또 베트남에 맞습니다.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제대로 진행될지 약간 의문인 점은 있지만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조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당시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에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최순실, 지금 최서원 씨죠, 간의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몰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그 이후에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좀 무리한 시도였다.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그렇죠. 개념이 그렇다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논쟁이 있었죠. 예, 논쟁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안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판례 같은 것들이 재정비되는 또 그러한 것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투자에는 사실 김건희 여사의 집사가 아니라면 이런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결국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는 것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배우에 의심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우리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뭐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가장 정확할 거는 같은데, 네.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다 보면 네. 김혜성 씨라는 IMS 모빌리티, 이제 비마이카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비마이카 회사의 어떤 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 김건희 씨를 다 빼버리고, 과연 자본 장식 상태의 회사의 수준에서 그 굴지의 기업들로부터 그 정도의 투자금을 받을 수 있냐, 그거죠. 그렇죠. 일단은 빼보죠. 김건희와 최은순과 이 사람들을 김혜성이라는 사람에서 빼면 불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효성이라든지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특히 한국증권금융 같은 경우는 공공적인 성격이 있어서 50억을 줄 때 이게 회사의 재무 상태를 아주 면밀하게 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뭘 보고 50억씩 줘요? 사실상 자본 잠식이 뭐 340억을 알렸는데 한 1,000억 가까이 돼 있다고 봤을 때 네. 회사가 망해가는데 돈을 투자할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시 이제 김건희 씨를 붙여보죠. 네. 그런 회사에 김건희 씨가 붙고, 최은순이라는 김건희 씨의 엄마, 그리고 최은순이라는 분이 잔고 증명을 위조할 때 이 김혜성 씨가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익을 담당했고 같이 형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최은순에게
뭔가를 해준 것이고 김건희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머니에게 해줬으니까 뭔가 빚을 진 느낌이니까 네. 그럼 챙겨줘야겠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흐름이지 않을까. 그리고 네. 수사는 이제 돈을 따라가는 방식이 되겠으나 네. 최소한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뭐 회사 간의 정상적인 투자 방식으로 보기에는 네. 어렵지 않을까 그렇고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런 의혹들이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업인들에 대해서 뭐 이제 검찰이 특검이 소환 통보를 했죠. 근데 이제 뭐 일정이 잡힌 분도 있고 안 잡힌 분들도 있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돈을 따라가게 될 텐데 이 수사가 그럼 이분이 당분간은 참고인 신분으로 나오지만 뭐 피의자로 전환되거나 뭐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피의자로 전환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돈을 준 쪽에 대한 수사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제가 사실 그 지난 K스포츠 미르재단 때 네. 그때 대한항공의 그 모기업인 한진칼이 준법 지원인으로 있었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한진그룹에서도 K스포츠 미르재단에 대해서 돈을 투입을 한 게 있었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죠. 그래서 이 현재 구조를 놓고 보면은 저는 되게 그때랑 구조가 좀 많이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그 들어가서 약간 첨단 금융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기법들이 좀 활용이 된 게 있어요. 어떤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특검에서 조사가 계속 돼봐야 알겠지만 약간 정체불명의 회사로부터 구주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주 인수의 방식으로 흘러간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 돈이 만약에 김건희 여사 쪽으로까지 흘러 들어갔다면 이거는 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흔적을 잡아내지 못하고 증발되거나 어떻게 출처가 증명이 되면 그러니까 그 사용처가 용처가 증명이 되면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때 이제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때도 박근혜 대통령한테까지 그 돈이 흘러가는 거를 명확히 당시 특검 측이나 이런 데서 증명을 못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져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개념은 다시 사용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주 인수라는 측면에서 들어간 돈, 이 돈이 저는 제일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서영주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스타트업 지금 버블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네. 그때 자본 잠식 회사에 투자는 엄청나게 들어가긴 했어요.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때 왜? 돈이 많이 흘렀으니까. 돈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게 상식적이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보일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때 상황에서는 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의심하는 포인트는 바로 이 구주 인수라는 포인트입니다. 이 구주 인수. 왜 구주 인수를 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구주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는 기업을 인수할 때 네. 내가 인수할 때 그 지분이 필요할 때 구주 인수를 하거든요. 네. 기업의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구주 인수를 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한 다음에 신주 인수를 해요. 신주를 회사에서 발행하고 신주 인수를 하면 내가 쓰는 돈이 회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회사의 자본금과 운영 자금이 충당되는 효과를 내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구주 인수라는 방식으로 활용해서 그것도 정체불명의 회사, 그 회사의 사내이사는 또 부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 회사에 그렇게 들어간 이 돈이 가장 의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현재 특검도 그 부분을 포착을 해서 네. 지금 강하게 수사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김모 씨 뭐 실명을 말씀하셨지만 이제 김 씨 이제 저 보도에 나왔어요. 네. 김혜성 씨.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김 씨 이제 집사라고 불리는 김 씨가 사실 핵심 인물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4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이제 소환도 거부하고 있고 이달 1일에는 가족까지 다 베트남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특검에서는 여권까지 무효화하고 했는데 사실 베트남에서 작정하고 숨고 뭐 그러면 사실 뭐 오래 장기간 돌피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인터폴을 통해서 잡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될 가능성도 뭐 높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 운명 공동 운명체라는 부분 이제 최서원 씨 사건 같은 경우에서 근데 이제 이것처럼 이제 김건희 씨와 뭐 김 씨 이분도 경제적 공동체다. 그래서 끈끈하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된 관계입니까? 그 경제 공동체라는 게 그 좀 그럴싸해서 경제 공동체죠. 네. 그냥 말하자면 공범이라고 하면 됩니다. 공범. 같이 돈을 훔치고 네. 훔쳐서 나누고 네. 그게 경제 공동체죠.
사실상 이게 이제 서울대 경영대학원 전문가 과정에서 최고위 과정에서 만나서 2년이 됐다 그러고 누나 하면서 다녔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선우 이 동기라고 하는데 김건희가 누나, 김혜성 씨가 동생. 그리고 김건희 씨를 통해서 최은순을 만났고 최은순 씨에게 또 정말 그 엄마처럼 대하면서 사실상 가족처럼 지냈다는 게 이제 전원들이에요. 사실 보면은 이분도 참 기구한 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했었고 그 분야에서도 나름대로 먹고 살만했던 사업가로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사실 그 기점인 것 같아요. 그 수백억 원의 통장 위조, 그러니까 위조 잔고 증명서를 이분이 개입해서 써주면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깊숙이 개입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인생에 있어서 그 전과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금융범죄잖아요. 네. 금융권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완전히 그 잡범이거든요. 잔고 위조 증명서는. 그렇죠. 그럼 누가 그 사람을 쓰겠어요? 사업적으로 하더라도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결국에는 나를 책임져라.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나 너무 힘들다.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누나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면 누나는 그 누나가 김건희일 것이고, 그러면은 엄마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고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내가 좀 챙겨줘야겠다. 라는 어떤 스토리가 흐르지 않았을까. 저는 특검이 그렇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성 씨 자체도 제가 봐서는 정상적인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가족들을 데리고 베트남 영원히 도망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사실 혼자라면 영원히 도망갈 수 있으나 얘도 키워야 되고 가족들은 거의 구금 상태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돌아와서 뭔가 본인의 여러 가지를 수사에 협조하고 형을 줄이는 방식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입니다. 근데 경제 공동체라는 측면이 사실 이게 되게 무리가 됐던 게, 이게 원래는 이게 돈의 흐름이 있어야지 처벌이 되는 건데 흐름을 못 잡는 상황에서 경제 공동체라는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주당 쪽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 수사, 특히 문다혜 씨와 관련된 그 수사에서 이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 경제공동체 개념을 꺼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 자식 간에 분리가 되면 경제공동체라고 그렇게 엮어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 엮여 들어가는 게 맞느냐라는 측면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게 당시 민주당에서도 많이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같이 최고위 과정을 다녔던 관계만 가지고 돈의 흐름이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경제 공동체다 해가지고 공범으로 이렇게 씌워버리는 것은 이거는 좀 과도한 처벌이 될 수가 있고, 그 민주당이 줄기차게 추구해왔던 피의자의 인권이라던가 이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던가 이런 것들에 안 맞는 측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경제공동체도 사실 그렇게 적절했던 판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판례로 남게 됐고 그것이 기준이 돼서 지금 이러한 경제 사범들 같은 경우에 그 가벌성이 확대되고는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일단 중요한 것은 수사를 통해 돈의 흐름이 잡히면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근데 앞서서도 이제 구주를 그 투자금에서 인수한 것들이 좀 이상하다. 그렇죠. 원래 신주를 해서 회사의 가치를 증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다음에 그 돈 구주를 매입한 회사가 이 정권이 시작되면서 설립됐고 김혜성 씨의 배우자가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네, 이상해요. 그리고 네. 경제공동체 말이 나서 말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한동훈 전 대표가 특검했을 때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제3자 뇌물도 그때 따지고 보면 아주 잘 이용해 먹었죠. 그러니까 경제공동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그럴싸하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냥 공범이에요, 공범. 그럴싸한 그냥 얘기일 뿐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러 정황은 좀 이제 의혹들이 좀 수상한 것들이 있고 한데 이제 돈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법적 처벌을 이끌어내는 거는 이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다음 게이트를 볼까요? 건진법사 게이트. 요 건진법사 게이트 건은 이제 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는 통일교 이제 전직 간부한테 이제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아서 김 여사한테 전달하려 했다, 이런 의혹이고, 그다음에 지방선거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이제 친윤 의원들에게 공천을 지자체 의원들 공천을 부탁했다,
이런 혐의고 이제 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인사청탁 브로커로 활동했다. 뭐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씨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했죠. 근데 이제 그 전 법당 내 지하 비밀 공간을 이제 새롭게 찾아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뭐 공천 청탁이나 이제 뭐 금품수수 의혹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나올 수 있을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을 하는 시각도 있어요. 우리 대변인님 박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특검의 이 지하 법당 압수수색 뭐 이제 어떤 성과로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뭔가 결정적 제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하 법당까지 찾아내게 된 데는. 그래서 지금 특검 수사가 굉장히 강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었고, 사실 이러한 비밀 공간에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그 핵심적인 증거들이나 불안한 내용들을 이렇게 숨겨놓기 마련이어서,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지하법당에서 지금 뭐가 예를 들어서 뭐 돈뭉치라던가 이런 거라도 나오게 된다면은 굉장히 그러한 부분들, 그 자금의 출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의심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추궁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 지금 보면은 뭐 언론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확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같아요. 네. 그죠? 예, 법당과 연결된 네, 이 네, 공간에서 네, 네, 이거 뭐 찾아냈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래도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권력 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그로 인해서 사실 탄핵까지 갔던 게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공식화를 시키고 제도화를 시키는 범위 안에서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일인데, 소위 말하는 비선이라는 권력 관계를 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탄핵까지 몰렸던 것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번에 탄핵에 관계된 주된 원인은 내란이었지만, 이게 계엄이었지만, 내란죄 혐의죠. 네. 이것이었지만 그 이와 같은 비선 권력 관계와 관련된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당이 앞으로 뼈아프게 좀 반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소연님께 이 부분을 한번 여쭤보지 네.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네.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인치 명령도 거부하고 뭐 이제 그렇다고 물리적으로 또 전직 대통령을 끌어내기도 또 구치소에서 난감해하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전략을 펼치는데, 조사 거부 전략 이거 어떤 그림이라고 보세요? 그래요? 건진 얘기는 안 해요. 건진 얘기를 좀 하면 중요한 건 이제 비밀의 방. 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당시 지난해 12월에 남부지검에 수사를 했는데 그 남부지검에서 적시가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비밀의 방이. 근데 거기를 안 털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지금 몇 월이죠? 7월. 7개월 동안 그 비밀의 방에서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줬다. 저는 그거에 주목해야 된다. 남부지검 왜 그 수사관들과 검사는 그 비밀의 방을 적시를 해놓고 왜 압색을 하지 않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모종의 증거인멸의 시도가 검찰과 있었는지, 저는 그 대목이지, 당연히 비밀의 방은 여러 가지 은밀한 것들을 숨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왜 땅 파겠어요? 숨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떳떳한 걸 땅을 파서 숨깁니까? 안 좋은 걸 숨기겠죠. 그러면은 남부지검에서 그 적시한 비밀의 방을 알고도 안 했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이번에 하나 특검에서, 저는 일단은 남부지검의 당시 수사 부서와 검사와 여러 가지 커넥션을 수사해야 된다. 저는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죠. 저도 아프려고 작정하면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범죄자가 나 아파요, 수사 못 받아요 하면은 검찰이나 경찰에서 네 치라고 오세요 그럽니까? 안 그러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이제 그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도 정확하게 의사의 진단을 통해서 조사를 절대 못 받을 것 같다라는 게 아니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이제는 뭐 국민의 정서라든지 동정심에 기대서 본인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저도 좀 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국민들 눈높이 하나도 맞지 않고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왜 할 수 있게 됐냐를 생각해야 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끝없는
피의자 인권 강화, 범죄자 인권 강화, 그를 통한 그것을 이제 검찰 개혁, 형사 사법 개혁이라고 포장했던 그 모든 것들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지금 강제 구인이 왜 이루어지질 않느냐고 막 댓글들을 달아요. 민주당이 강제 구인을 제대로 못하게 해놨어요. 네, 그렇게 다 그걸 개혁이라고 해놨어요. 어떻게 해놨어요? 만약에 사실상 강제 구인을 심하게 근거를 하게 대보세요, 되면 근거. 강제 구인을 심하게 하게 되면 민주당이- 강압 수사가 돼서 민주당이 해놨어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은 노무현 대통령 때 들어온 겁니다. 2007년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서 최대 무죄까지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요즘에 변호사들이 변호인으로 구치소에 이렇게 접경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있잖아요. 그거 다 알아요. 범죄를 많이 저질러 본 사람들은. 그렇죠. 다 알아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는 2019년에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이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진정성립만 인정되면 다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정 가서 내용 부인해버리면 다 증거 능력이 효력이 사라져요. 없어지죠. 맞습니다. 심지어 거기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불이익이 하나도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법정 가서 얘기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를 피하려고 합니다. 구속이 돼도. 옛날에는 구속돼서 교도관이 와가지고 강제 구인하는데 버티고 안 가고 이런 거 없었어요. 무조건 가는 거였지. 근데 지금은 안 간다 그러면 교도관들도 손을 못 대요. 왜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걸리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즘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진짜 이거는 정말 요즘 자주 벌어지는 일인데, 형사사법에서 네. 구속이 된 다음에 네. 계속 안 나와.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체포영장을 또 쳐요. 그리고 체포영장을 들고 가서 체포를 해와요. 근데 이런 번거로운 형식적인 제도에, 거군요. 네, 이런 번거로운 제도에 네. 이런 복잡함을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어 왔어요. 계속 만들어 왔어요.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500% 활용 중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얘기가 얼마나 억지냐면 네. 그걸 못 만든 보수 쪽은 반성을 해야 돼요. 네. 민주주의와 인권은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한 게 민주주의고 불편한 게 인권입니다. 네. 인권은 지켜야 되죠. 그리고 신장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편리를 위해서 옛날처럼 몽둥이로 두드려 잡고 마음대로 끌어오고 하면 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권의 보호 차원에서 민주당이 그런 일을 했다면 칭찬받을 일이지, 뭐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라는 이 피의자가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통상적인 대한민국의 모든 피의자들은 검찰이 수사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그런 너무 침소봉대한 사실이고요. 아, 이제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니, 그게 예. 아니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인권 보호는 피의자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있어서 보호받아야 되고, 2019년도에 더 강화했던 것들은 검찰이 무분별하게 피의 사실을 공포를 했고, 당시에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드는 사건 속에서 검찰의 인권 유린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강화됐던 것이지. 그러면 억울한 사람 한 명 만드는 것들을 그런 법의 원칙은 잘 알 거 아닙니까? 9명의 범죄자 잘하는 것보다 억울한 한 사람 안 만들려는 게 법치의 기본 방향이다.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 이 문제는 이제 그만.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시죠. 이 문제는 이제 그만하시고 그러니까 본질이 예. 법이 양날의 칼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한테 유리했던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불리해집니다. 양날의 칼이라서. 그래서 법을 만들 때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고 하니까 좀 신중하게 만드셔라. 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실 수도 없는 것이다. 비난할 수 없는 건 아니죠. 비난을 받아야 되죠. 이 행위 문제는 자체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거 다뤄야 되니까.